선량한 어머니의 아들들은 어떻게 자라나. 김숨. 해숙이 소년을 만난 곳은 그녀가 사는 빌라 맞은편 학원 건물 근처였다. 노란 승합차가 아이들을 학원으로 실어 나르는 광경을 그녀는 종종 보았다. 11살쯤 되었을까. 연두색 반소매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소녀는 턱살이 늘어져 목을 덮을 만큼 뚱뚱하고 얼굴엔 파란색 태가 인상적인 안경을 쓰고 있었다. 서너 발짝 앞까지 다가오도록 그녀는 소년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소년이 마침내 그녀 앞을 가로막듯 섰을 때 그녀는 2차선 도로 끝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까부터 둘째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들짝 놀라는 그녀를 향해 소녀는 얼굴을 쳐들더니 기계적인 말투로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말했다. 학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 엄마와 통화해야 한다면서. 네 엄마는 어디 계시니? 모르겠어요. 소년이 처한 상황을 단박에 이해한 그녀는 기꺼이 가방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소년에게 엄마의 핸드폰 번호를 물은 뒤 통화를 시도했다. 재발신을 3번이나 시도한 뒤에야 겨우 통화가 된 여자에게 자신이 지금 여자의 아들과 함께 있다고 알린 뒤 소년에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소년은 핸드폰을 아랫입술에 붙이다시피 하고 그녀가 지켜보는 데서 자신의 엄마와 통화를 했다. 하필이면 그때 밥솥만한 보따리를 들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남편을 바라보느라 그녀는 통화 내용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 통화를 끝내고 핸드폰을 건네는 소년에게 그녀가 물었다. 그래, 네 엄마가 뭐라든? 기다리래요. 그것이 소년의 대답이었다. 그녀는 2달 전부터 둘째에게 형인 첫째에게 다녀오자고 사정했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둘째는 번번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20번은 통화를 하고 나서야 그녀는 둘째와 날짜를 잡을 수 있었다. 둘째는 겨우 잡은 날짜도 약속을 어겼다. 그것도 당일 아침에 전화를 걸어와 약속을 취소했다. 정성 들여 화장을 하다가 둘째의 전화를 받은 그녀는 혼자 고속버스라도 타고 다녀올까 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무책임한 둘째보다는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회복된 뒤로 남편은 운전대를 잡지 않으려 했고 그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차를 처분했다. 경북 영천행은 아무튼 2달 만에 겨우 성사된 것이었다. 소년과 헤어지고 30분이 지나서야 둘째의 차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녀는 둘째가 운전석 차창을 내리고 얼굴을 내밀 때까지 둘째의 차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둘째 차는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보자기로 싼 보따리를 차 트렁크에 실으라고 시켰다. 둘째는 통화를 하느라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았다. 시동을 끄지 않아 차가 내뿜는 열기가 고스란히 그녀에게 끼쳐왔다. 남편은 자신으로 썬 트렁크에 보따리를 싣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트렁크에는 온갖 짐이 한가득 있었다. 저런 게 왜 트렁크에 실려 있나 싶은 물건도 있지만 대부분은 둘째가 다니는 제약회사 상사들이었다. 결국은 통화를 끝낸 아들이 운전석에서 내려 트렁크 짐들을 정리한 뒤에야 보따리를 간신히 쑤셔 놓을 수 있었다. 소풍이라도 가세요. 둘째가 트렁크 문짝을 소리나게 닫으면서 투덜거렸다. 그녀는 조수석에, 남편은 조수석 뒤에 앉았다. 차를 바꾸었구나. 할부로 뺐어요. 할부 너무 좋아하면 못 쓴다. 결국 빚 아니니. 빚도 재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만 빚이 어떻게 재산이겠니.
할부 아니면 평생 차를 못 바꾸는데 어떡해요. 남편은 둘째가 약속 시간보다 늦은 것을 두고 투덜거렸다. 미선이는 잘 있니? 미선은 둘째 며느리로 그녀는 혹시나 미선이 자신들과 함께 가지 않을까 기대했다. 직장에서 만난 둘째와 미선은 3년 전 결혼했다. 그들에게 아직 아이는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어째서 아이를 갖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그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석 달 만에 임신을 했다. 그도 면밀하게 피임을 하지 않고서야 임신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그러한 의심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녀가 생각할 때 미선은 30대 후반으로 늦어도 한참 늦은 나이였다. 금방 40살 되고 금방 50살이 된다는 걸 알아야지. 그녀는 가방 지퍼를 열고 플라스틱 밀폐 용기를 꺼냈다. 껍질을 벗기고 먹기 적당한 크기로 조각낸 사과와 방울토마토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 둘째는 그녀가 내미는 방울토마토를 거절했다. 그녀의 핸드폰이 자지러진 것은 그때였다. 통화를 끝낸 그녀는 아무도 묻지 않는데 말했다. 그의 엄마다. 그녀는 둘째가 거절한 방울토마토를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우물우물 씹어 삼키자마자 말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일부러 전화를 했다지 뭐니.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말이다. 이 세상에 엄마한테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녀는 둘째의 말이 진심인지 비웃음인지 분간이 안 되었다. 전에 봤을 때보다 살이 더 쪘구나. 배가 그렇게 나와서 어쩐다니. 먹는 걸 가려서 먹어야 하는데 아무거나 먹고 다니니까 살이 찌지. 가려서 먹고 다녀요. 둘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건 그렇고 그의 말이다. 누구요? 미선이 말이다. 애는 안 낳을 작정이라니? 엄마가 키워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가 맡아서 키워주신다고 하면 낳고요. 나는 너희들을 키운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둘째는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둘째에게서 고개를 돌리다 말고 그녀는 자신의 옷차림을 살폈다. 그녀는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남색 치마를 받쳐 입고 스타킹에 구두를 신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둘렀다. 화장도 정성을 들여서 했다. 전날 그녀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염색하고 고데했다. 오랜만에 머리를 하러 온 그녀에게 미장원 여자는 맞선이라도 보러 가느냐고 농담을 건넸다. 미장원 여자 아들은 교수가 되었다구나. 교수요? 시간 강사겠죠. 그 여자는 아들을 교수 만든 걸로 만족한다는구나. 여자로 태어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교수로 만들었으면 됐지 뭘 더 바라겠느냐고 하더구나. 남편도 아들도 아무 말이 없어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미선이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가 뭐 좋은 데라고 같이 가요? 못 갈 때는 아니지, 안 그러니? 소풍 간다 생각하고 갈 수도 있지. 더구나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대가 있는 곳이 아니니. 우리가 지금 별 보러 가요? 돌아오는 길에 천문대에 들러 별 구경하면 별 보러 가는 거지.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한가하게 노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첫째는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대가 있는 영천에 내려가 있었다. 천문대 바로 아래 마을에 자리한 다빈치 고시원이 첫째가 지내는 곳이었다.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보려는 이들이 그곳에 내려가 공부를 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나름 유명한 고시원이었다.
그곳에서 사법고시 합격자가 셋이나 나왔다고 했다. 첫째는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 서울에서 영천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은 데다 외진 곳이라 자가용 없이는 다녀오기 힘들었다. 첫째가 다빈치 고시원에 들어간 지 2년이 흘렀다. 첫째를 만나러 갈 때마다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요양원은 첫째가 지내는 고시원만큼이나 외진 곳에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첫째를 보러 간다는 생각에 들뜨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첫째는 그녀가 자신을 만나러 내려가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전날 밤 그녀는 9시 뉴스를 보다 말고 첫째에게 전화를 넣었다. 내일 영천에 내려가겠다는 그녀에게 첫째는 내려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첫째는 그녀가 자신을 만나러 영천까지 내려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녀의 핸드폰이 또다시 자지러진 것은 서울 톨게이트를 막 지나서였다. 어디를 갔을까? 통화를 끝낸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요? 그의 엄마인데 글쎄 그 애가 사라졌다지 뭐냐. 그녀는 차를 기다리는 동안 소년과 있었던 일을 둘째에게 장황하게 설명했다. 4차례나 통화를 시도한 뒤에야 겨우 통화가 되었다는 것 또한 그녀는 잊지 않고 말했다. 그러게 왜 쓸데없이 핸드폰을 빌려주고 그래요? 모르는 척 할 수가 있어야지. 하여간 병이에요, 병. 그녀는 소년에게 핸드폰을 빌려준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핸드폰을 빌려주리라는 걸 잘 알았다. 애가 그럭저럭 똘똘해 보이던데 어딜 갔을까? 그럭저럭 하여간 어중간하게 똘똘한 게 가장 골치라니까. 공부도 어중간하게 할 바에는 아예 못하는 게 낫다니까. 자신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는 걸 알았지만 그녀는 무시했다. 남편은 첫째가 고시원을 전전하는 것이 그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첫째가 처음부터 7급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공부를 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아들은 행정고시를 준비했다. 10년을 꼬박 행정고시에 매달린 아들이 9급 공무원 시험이나 보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말리고 나섰다. 아들은 한 해를 더 행정고시에 매달리다가 7급 공무원 시험으로 목표를 바꾸었다. 차가 밀리는 것도 아닌데 둘째는 짜증을 냈다. 한숨을 푹푹 내쉬며 라디오 채널을 수시로 바꾸었다. 남편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차창 너머 허무하게 흘러가 버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네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누가 뭐래요? 형제가 9번 잘못하면 9번 다 용서하라고 했다. 그녀의 말에 둘째가 고개를 흔들었다. 따지고 보면 네 형이 너한테 잘못한 것도 없지 않니?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형이 너한테 피해를 입힌 것도 없지 않니? 보증을 서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을 구워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안 그러니? 한 형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네 형하고 너 말이다. 어머닌 형이 아무리 못돼도 교수는 될 줄 알았죠? 네 형이 어려서부터 오죽 똘똘했냐. 전교회장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전교회장은 아무나 하던걸요. 우리 회사 부장도 초등학교 전교회장 출신인데 별 볼 일 없어요. 그녀는 둘째 말을 못 들은 척 무시했다. 또 그 여자다. 그녀는 핸드폰을 받지 않았다. 한참을 자지러지다 잠잠해진 핸드폰은 5분쯤 지나 다시 울렸다. 그녀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받지 않았다. 또 그 여자야. 또다시 울리는 핸드폰을 그녀는 가방 속에 집어넣고 지퍼를 잠갔다. 소년이 사라진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심장이 떨렸다. 핸드폰에 대고 자신은 그저 소년에게 작고 친절한 선의를 베푼 것뿐이라고 말하고 싶은 걸 애써 참았다.
그러게 왜 알지도 못하는 애한테 핸드폰을 함부로 빌려줘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너를 닮았어. 뭐라고요? 그 애가 너 어릴 때하고 닮아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내가 아니라 형이겠죠. 그나저나 왜 싸우신 거예요? 싸우다니? 내가? 제가 다 봤어요. 내가 생전 누구하고 싸우는 사람이든. 그녀는 황당해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아무하고도 안 싸우는 사람이지. 아무하고도. 남편이 중얼거렸다. 성당 안에서 싸우셨잖아요. 그제야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한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둘째가 결혼하기 전 일이었지만 엊그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녀는 어김없이 성당에 갔다. 성당에서 그녀는 늘 앉는 자리에 앉았다. 둘째 줄, 둘째 칸, 오른편 가장자리. 그 자리가 그녀의 자리였다. 십자가와 신부님이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가 지정석이라도 되는 듯 그녀는 그 자리에만 앉았다. 그녀가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녀처럼 그렇게 자신만의 자리를 정해놓고 미사 때마다 같은 자리에 앉는 이들이 덜어 있었다. 그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미사 시간보다 20-30분 일찍 성당에 갔다. 자신의 자리에 고요히 앉아 성경을 읽거나 묵주 기도를 올렸다. 그런데 어느 주일 그녀가 성당에 갔더니 그녀의 자리를 어떤 여자가 천연덕스럽게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새신자인지 얼굴이 영 낯선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 성당이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다녔다. 교우들의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얼굴 정도는 대충 암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 차분한 어조로 알아듣게 일렀다. 실례지만 여기는 내 자리예요. 여자는 그녀의 말을 못 알아들은 듯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좀. 그녀는 여자의 어깨를 슬쩍 밀었다. 그제야 여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자신의 자리이니 옆으로 비켜달라는 그녀의 요구에 여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그녀와 여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성당 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있던 신자들의 시선이 그녀와 여자에게 쏠렸다. 정말이지 생각하고 싶지 않구나. 그때를 생각하면 그녀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성당에 다니면서 그녀는 남의 시선을 끌만한 별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성당 안에서 그녀는 조용조용 걸어다니고 조용조용 말하고 조용조용 웃었다. 둘째 눈에까지 싸우는 것으로 보였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싸우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녀는 뒤늦게야 형제자매들이 자신을 그악스러운 여자로 생각할까봐 우려되었다. 그녀는 하필이면 둘째가 그날따라 왜 성당에 나왔는지 원망스러웠다. 둘째는 그녀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쩌다 성당에 나오고는 했다. 1년에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싸운 게 아니라 가르쳐준 것뿐이다. 가르쳐요? 그래, 그 여자가 모르는 것 같아서. 그 여자가 뭘 모르는데요? 그녀는 둘째가 몰라서 묻는 것인지 알면서 일부러 묻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걸 말이다. 그녀는 둘째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했다. 첫째라면 벌써 알아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의 자리요? 둘째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 내 자리. 그게 어떻게 어머니 자리예요? 둘째가 그렇게 물어서 그녀는 당혹스러웠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렇게 물은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녀 자신조차 스스로에게 물은 적이 없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곤란해하던 그녀의 만면에 슬그머니 미소가 번졌다.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앉기 전까지 나는 늘 그 자리에 앉았어. 20년 동안 늘. 그래서 그 자리가 어머니 자리라는 거예요? 둘째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둘째가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서 짜증이 나는 데다 그 여자에게 화가 났다. 그 여자는 끝까지 비키지 않더구나. 억울한 것은 끝내 그 여자가 그 자리를 그녀에게 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결국 다른 자리에 앉아서 미사를 보아야 했고 미사에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리가 그녀의 2배나 되는 남자가 그녀 앞에 앉아 있어서 더더욱 그랬다. 미사가 끝나고 그녀가 마침 기도를 드린 뒤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여자는 가버리고 없었다. 지난 20년 동안 그녀의 자리였던 자리는 구멍처럼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앉았던 적이 없는 듯 싸늘한 한기마저 감돌았다. 그 여자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자리가 낯설어졌고 한동안 다른 자리들을 전전하다가 마음을 다잡고서야 다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그날은 그 여자가 먼저 앉았으니까 그 여자 자리 아니에요? 내가 먼저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남편이 그녀의 말꼬리를 잡고 중얼거렸다. 항상 당신이 먼저지. 그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운전석을 향해 말했다. 내가 먼저였다. 나는 20년 전에 벌써 성당이 세워졌을 때부터 그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둘째가 엄마인 자신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다른 여자를 두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둘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 여자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그녀는 전에도 여러 번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가장 최근에는 둘째가 그의 아내인 미선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별 황당한 의심을 하기도 했다. 넌 내 아들이다. 그녀는 둘째에게 일깨워줄 필요를 느꼈다. 예, 지난 39년 동안 나는 늘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둘째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인 자신에게 너그럽지 않게 구는 둘째의 태도가 서운하다 못해 서럽기까지 했다. 쉬었다 가지. 남편의 말에 그녀도 둘째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둘째에게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자리는 내 자리다. 마음을 다잡은 뒤로 그녀는 혹시나 그 여자가 또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30분 일찍 성당에 갔다. 자신의 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했다. 의자놀이를 하듯 재빨리 그 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러고 보니 그날 이후 그녀는 성당에서 그 여자와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첫째를 만나러 가는 길이 두려웠다. 첫째가 다빈치 고시원에 들어간 지 3달쯤 지났을 때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첫째를 만나러 영천에 다녀왔다. 그녀는 첫째가 지내는 고시원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다. 그곳이 사람이 살 만한 곳인지 아닌지 엄마인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서 그녀는 남편에게 피정을 간다고 둘러댔다. 평일 오전이라서인지 영천행 고속버스에는 승객이 그녀를 포함해 2뿐이었다. 서울에서 영천까지의 소요 시간은 3시간 40분이었다. 그녀는 운전기사 바로 뒷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뒤로 빈 의자들이 넘쳐났지만 그녀는 영천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바꾸어 앉지 않았다. 그녀는 영천 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탔다. 다빈치 고시원은 택시에 장착된 내비게이터에 잡히지 않았다. 오연산 천문대 아랫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자
반백의 택시기사는 그 고시원을 본 기억이 있다면서 택시를 몰았다. 택시가 영천 시내를 벗어나 논과 밭을 끼고 달릴 때 그녀는 다빈치 고시원이 없으면 어쩌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천문대 아랫마을에는 물론 세상 그 어디에도 다빈치 고시원 따위는 없을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택시기사는 용케 다빈치 고시원을 찾았고 그 맞은편에 그녀를 내려주자마자 서둘러 떠났다. 첫째는 남색 추리닝 바지 차림으로 도로가에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5층짜리 다빈치 고시원 건물은 그녀에게 국도변에 불쑥 서 있는 싸구려 모텔을 연상케 했다. 도로를 향해 나 있는 창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닫혀 있었다. 단 하나의 창문도 열려 있지 않아서 벽에 빈 액자를 걸어놓은 것 같았다. 첫째는 도로를 내달리는 차를 바라보느라 도로 건너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천문대로 이어지는 도로는 심심치 않게 차들이 내달렸다. 차들은 현기증이 날 만큼 빠르게 달렸다. 그녀는 첫째 앞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차들이 아니라 시간 덩어리 같았다. 첫째가 허무하게 지나가는 시간 덩어리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서 있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 차들이 끊기고 텔레비전 전원이 갑자기 나간 것 같은 정적이 도로에 감돌았다. 첫째는 꽁초가 된 담배를 도로로 휙 던지고 돌아섰다. 그녀가 그제야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손을 흔들었지만 첫째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다빈치 고시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첫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외려 안도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지만 보아서는 안 될 모습을 보아버린 것 같아서 그녀는 다빈치 고시원 창문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본 뒤 마을 쪽으로 내려갔다. 10분 넘게 내려가자 세폭 너비쯤 되는 계곡을 따라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나왔다. 계곡에서 그녀는 다슬기를 줍고 있는 앳된 여자를 보았다. 비쩍 마르고 얼굴이 까무잡잡한 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쪽 출신 같았다. 여자가 바위를 들추어 가면서 다슬기를 잡는 광경을 얼굴이 말린 무화과처럼 쪼그라든 노파가 계곡 위 너른 바위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며느리예요? 세상에나 다슬기를 잡을 줄 아는가 봐요. 그녀가 감탄하자 노파가 얼굴의 주름들이 일제히 접히도록 인상을 쓰고 손사래를 쳤다.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 알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안 맞춘다고 된장찌개에 양조간장을 들이부으니 말 다 했지. 내가 당장 관 속에 들어가 눕고 싶어도 저거 못 믿어서 못 죽는다니까. 노파는 생면부지인 그녀를 붙들고 한참 하소연했다. 베트남에서 와서 된장 고추장도 구분 못하는 걸 가르치려니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착하게 생겼네요. 노파 옆에서 베트남 며느리가 다슬기 잡는 것을 구경하던 그녀는 자존심이 상하도록 질투심이 일어 서둘러 그 자리를 떴다. 미선은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르쳐주기 전에 이미 인터넷으로 검색해 그녀보다 더 많은 것을 지나치다시피 더 속속들이 알았다. 남편은 입을 악어처럼 벌리고 잠들어 있었다. 소년의 엄마로부터 전화는 더 이상 걸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소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겨드랑이에 땀이 차도록 날이 후덥지근했다. 그녀는 잡채가 쉴까봐 걱정이었다. 서울을 떠나온 지 벌써 3시간이나 지나 있었다. 음식이 쉬면 어쩐다니. 버리면 되죠. 네 형이 잡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고시원에서 해주는 밥이 오죽할까. 집밥보다 나을지 모르잖아요. 아무렴 집밥보다 나을까. 그것도 다 편견이에요. 세상 모든 엄마의 음식 솜씨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유, 정말 어지간한 여자다. 집에서 바르고 나온 립스틱이 흐릿해져 보랏빛을 띠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또 그 여자 얘기예요? 그 여자라니? 성당에서 엄마 자리를 빼앗은 여자요. 그 여자가 나한테 왜 전화를 걸겠니? 그리고 내가 그 여자 얘기를 얼마나 했다고 그러니? 그럼 누군데요? 그 애 엄마다. 그 애를 못 찾았으니까 전화하는 거겠지. 그러게 왜 쓸데없이 핸드폰을 빌려줘서 속을 썩여요. 둘째가 졸음 쉼터로 차를 몰았다. 차를 5대쯤 주차할 수 있는 졸음 쉼터에는 적재함이 텅 빈 트럭만 한 대 서 있었다. 제가 대신 받아줘요. 둘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둘째에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둘째는 핸드폰을 빼앗듯 들고 차에서 내렸다. 차를 등지고 서서 통화하는 둘째를 응시하던 그녀는 외면하듯 고개를 돌렸다. 도로 아래로 모가 심어진 논들이 펼쳐져 있었다. 논들 너머로 마을이 보였다. 지붕을 똑같이 개량한 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들과 그 마을에 사는 상상을 했다. 그녀는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었다. 둘째는 통화를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담배를 태우느라 시간을 보냈다. 둘째가 운전석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물었다. 그 여자가 뭐라니? 둘째는 무시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그래, 그 여자가 뭐라든. 저도 모르겠어요. 둘째가 고개를 흔들었다. 통화를 하지 않았어? 그래, 그 애가 돌아왔다니? 궁금하시면 전화해보시든지요. 그녀는 둘째가 무엇 때문에 늘 그렇게 불만인지 잘 알았다. 그녀는 첫째 고시원 비용과 책값, 용돈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의 대부분이, 퇴직한 후에는 연금의 대부분이 첫째에게 들어갔다. 새로 뽑은 자동차 할부금이라도 대신 내주겠다고 해야 고분고분해질까 싶은 생각이 들자 우울한 감정이 밀려왔다. 남편은 코까지 골았다. 그 소리가 거슬리는지 둘째가 룸미러로 남편을 흘끔거렸다. 그녀로서는 남편이 엉뚱한 소리를 내뱉는 것보다 잠든 편이 나았지만 코 고는 소리는 못내 신경 쓰였다. 너도 알아야 한다. 제가 뭘 또 알아야 하는데요? 판공성사 때 네 아버지가 글쎄 신부님 앞에서 뭐라고 죄를 고백했는지 아니? 그것도 부활절 판공성사 때 말이다. 뭐라고 고백했는데요? 글쎄 자기는 아무 죄도 안 지었다고 했다지 뭐니. 난 아무 죄도 안 지었어. 어느새 깨어난 남편이 중얼거렸다. 눈은 여전히 감고 있어서 마치 잠꼬대를 하는 것 같았다. 신부님이 얼마나 어이없었을까. 아무 죄도 안 지었다니. 고해소에 들어와 아무 죄도 안 지었다고 고백한 사람은 네 아버지밖에 없을 거다. 아무 죄도 안 지었으니까 그렇지.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거야? 그녀는 남편을 쏴보았다. 잘 생각해 봐요. 정말 아무 죄도 안 지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남편이 번쩍 눈을 떴다. 방금도 죄를 지었잖아요. 방금? 방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면 지구상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건 나무겠군. 나무가 가장 오래 사니까 말이야. 당신이 지은 죄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암튼 난 아무 죄도 안 지었어. 가장 큰 죄가 뭔데요? 둘째가 물었다. 글쎄, 아무 죄도 안 지었다니까.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게 죄지 뭐겠니?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어.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 그래서 어머닌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나 말이냐? 그녀는 둘째가 그렇게 묻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놀란 표정과 함께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켰다. 나는 벌써 신부님께 내 죄를 고백했다. 뭐라고 고백했는데요? 그건 비밀이다. 신부가 뭘 알아? 군대나 다녀왔는지 모르지. 처자식을 먹여 살린 적도 없잖아. 뼈 빠지게 일해 처자식을 먹여 살려봐야 인생을 제대로 알지. 신부님도 군대에 다녀오셨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강론하실 때 군대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요?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랬겠지. 남편이 말끝에 비웃음이 담긴 탄식을 내뱉었다. 너희를 가졌을 때 겨자 씨앗만한 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형을 가졌을 때겠죠. 그녀는 둘째의 말을 무시하고 말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왜요? 둘째가 어깨를 으쓱거렸다. 기도를 드리느라 밥을 태운 적도 있다. 밥이 타는 것 같다고 내가 말했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단다. 내가 저지른 죄가 너희에게 전가될까 봐 겨자 씨앗만한 죄도 너희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 같았거든. 내가 저지른 죄가 너희에게 대물림 돼서야 쓰겠니? 내가 다 알고 있는 걸 뭐. 남편이 중얼거렸다. 너희가 아무 죄 없이 태어났으면 싶었다. 내가 다 알고 있지. 남편이 중얼거렸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거야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은 기껏 고해소에 들어가서 아무 죄도 안 지었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그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과 40년을 살았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다. 겨자 씨앗만한 죄조차 낱낱이 고백해야만 마음이 편한 자신이 어떻게 그런 남자와 자식을 둘이나 낳았는지 신기했다. 믿기 어렵지만 그녀 부부는 연애 결혼을 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남편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세례까지 받았다. 차창 밖으로 고시원 건물이 지나갔다. 고연산 천문대 아래에는 첫째가 지내는 다빈치 고시원 말고도 고시원이 몇 개 더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석고가 굳듯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고시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녀는 고시원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쨌든 첫째가 지내고 있는 다빈치 고시원은 아니었다. 난 못 봤어요. 고시원 앞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네 형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더구나. 형도 충분히 나이 들었어요. 네 형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어. 그럼 늙은이겠네요. 늙은이는 아니었다. 형보다 더 나이 들었으면 늙은이지 뭐예요. 형을 미워하면 못 쓴다. 엄마는 왜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가 뭘? 제가 형을 미워한다고요. 나는 그저 네가 형을 미워하는 줄 알았다. 그거 봐요. 둘째는 첫째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첫째는 거의 언제나 늘 고시원에 있었기 때문에 집안 대소사에서 예외였다. 명절에 남편은 둘째와 제사를 지냈다. 첫째가 행정고시를 포기했을 때 그녀는 안도하면서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조각이 된 것 같아 허무했다. 그녀는 첫째가 7급 공무원 시험에는 거뜬히 합격할 줄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4번이나 떨어졌다. 친척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첫째에 대해 물어오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 말이냐? 되지도 않을 7급 공무원 시험 때려치우고
더 늦기 전에 고급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상책이에요. 그녀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첫째는 어느덧 42살이었다. 몇 달 뒤면 43살이었다. 첫째가 43살에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려보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차마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첫째가 구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혹시라도 낙방할까봐 두려웠다. 설마 내가 자기 아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뒤미처 소년의 엄마에게 했던 말이 걸려 둘째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년의 엄마로부터 더 이상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불안했다. 둘째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저었다. 장시간 운전을 해서인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둘째가 그녀는 안쓰러우면서도 원망스러웠다. 둘째가 제 시간에만 왔어도 소년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소년에게 핸드폰을 빌려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소년의 엄마와 통화할 일은 더더군다나 없었을 것이다. 찾았으니까 더 이상 전화가 없는 거겠지? 그의 엄마 말이다. 그러게 왜 쓸데없이 핸드폰을 빌려줘서 속을 썩이세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나는 15년 동안 목욕 봉사를 했다. 참치캔을 따다가 손을 베었을 때를 빼고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화요일마다 목욕 봉사를 했지. 내 몸 씻기도 어려운데 남몸 씻기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그것도 중풍 들린 노인들 몸을 씻기는 게 말이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무슨 상관이라니? 알지도 못하는 애한테 핸드폰을 빌려준 것하고 15년 동안 목욕 봉사한 것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없지, 상관없어. 남편이 중얼거렸다. 그때 차창 너머로 고시원인지 모텔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건물이 보였고 그 바람에 그녀는 남편에게 꼭 하려던 말을 잊어버렸다. 다빈치 고시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자신에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차창을 조금 내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는데 가방 속 핸드폰이 또 자지러졌다. 잠깐 차 좀 세워라. 세울 데가 어디 있다고 차를 세우라고 하세요. 차 좀 세우라니까. 거의 다 왔어요. 둘째 역시 고집을 부렸다. 멀미가 나서 그런다. 그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와 코에 맺히는 땀방울을 훔쳤다. 둘째가 도로가 풀숲으로 핸들을 급하게 꺼는 바람에 차가 휘청 흔들렸고 그 바람에 차창에 머리를 부딪힌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다. 여기가 어디야? 남편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요양원 가는 길이잖아요. 요양원엔 왜? 당신 입원시키려고. 날? 날 왜? 요양원밖에 당신을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요. 초조해하던 남편이 차문을 벅차듯 열고 내렸다. 두 팔을 휘적휘적 흔들면서 차를 등지고 걸어갔다. 네 아버지가 왜 저러신다니. 정말로 믿으시나 봐요. 하여간 내 말이라면 무조건 다 믿는다니까.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을 때 그녀는 요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투덜거리고는 했다. 남편은 그녀의 말을 정말로 믿었다. 요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는 것을 가장 끔찍하게 생각했기에 뻣뻣하게 굳은 육신을 부르르 떨었다. 아버지가 설마 어머니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겠어요?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정말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둘째가 운전석 문을 거칠게 열고 차에서 내렸다. 화가 난 그녀도 가방을 손에 든 채로 차에서 내렸다. 그래, 어디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자구나. 그래요. 둘째가 손가락으로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가리켰다. 그래, 그러자구나.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으로 남편을 쫓았다. 그 사이 남편은 둘째 차로부터 꽤 멀어져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어느 순간 소실점처럼 작아져 사라질 것 같았다. 남편을 쫓아 허둥허둥 발을 내딛는 그녀의 가방 속에서 핸드폰이 또 울렸다.